68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때로는 가장 낯선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김정수입니다. 40년 넘게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3년 전 은퇴한 후에는 아내 선영과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2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 함께 말입니다. 선영은 저보다 4살 어린 65세로 아직도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지 않고 계약직으로라도 일을 계속하겠다는 그녀의 의지를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우리 부부를 보며 노후를 잘 보내는 모범적인 부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평온함 뒤에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선영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5세 부장이 젊은 직원들보다 더 늦게까지 일한다는 것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녀의 성실함이라고 여겼습니다. 술 냄새도 짙어졌습니다. 매일 밤 취한 채로 들어와서는 회사 일 때문에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각자의 생활이 있다고 생각하며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 커졌지만 동시에 의심도 자라났습니다. 65세가 된 아내가 매일 밤 늦게까지 회사에 있을 이유가 정말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선영이 평소보다 훨씬 늦은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 현관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침실 문틈으로 내다본 순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현관에 서 있었고 선영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한 저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있었다는 핑계를 대며 말입니다. CCTV 영상에서 확인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영과 그 남자가 팔짱을 끼고 현관으로 들어오는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포옹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42년간 믿어왔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우리 집 현관까지 함께 오다니. 그 영상을 USB에 복사하면서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선영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하는 시간이 길어진 것, 새로운 향수를 쓰는 것, 핸드폰을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 등 모든 변화가 새롭게 보였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행동들이었습니다. 확신은 점점 커져갔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선영이 샤워하러 가면서 핸드폰을 침실에 두고 간 순간 저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핸드폰 잠금 해제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결혼 기념일을 비밀번호로 쓰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메시지 목록에서 가장 위에 있던 이름은 오빠였습니다. 선영은 외동딸입니다. 그럼 이 오빠는 누구인가요? 대화창을 열어본 순간 제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못 만날 것 같아요.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요라는 선영의 메시지에 괜찮아요, 내일 봐요. 보고 싶어요라고 답하는 남자. 그리고 저도 보고 싶어요. 이런 게 사랑인가 봐요라는 선영의 답장. 42년을 함께 살면서 저에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다른 남자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며 본 대화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모텔 예약 이야기, 만남 장소 약속,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의 데이트 사진, 그리고 더 은밀한 사진들까지.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스마트폰 화면에 생생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하루에 3번에서 4번씩, 때로는 1시간씩 통화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런 긴 통화를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베란다에서, 산책을 나간다며 집을 나설 때 했던 것이었습니다. 달력 앱에는 더욱 체계적인 계획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빠와 점심, 모텔 3시, 드라이브 등의 일정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불륜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선영이 출근한 후 그녀의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혹시 그 오빠와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상대로 선영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CCTV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와 함께 카페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본 그들의 모습은 완전한 연인이었습니다. 메뉴를 함께 보며 웃고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까지. 집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선영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갔고 벤치에 앉아 더욱 친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영이 그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장면을 보고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 돌아섰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선영의 불륜은 현실이었고 그것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선영이 다시 핸드폰을 놓고 샤워하러 간 틈에 저는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메시지 앱에서 여러 단톡방을 확인해 봤는데 그중 우리 부서라는 단톡방에서 충격적인 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직장 동료들의 대화인 줄 알았습니다. 업무 이야기, 점심 메뉴 고민, 날씨 이야기 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니 다른 의미의 대화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장님, 요즘 왜 이렇게 일찍 퇴근해요? 라는 후배의 질문에 선영은 일이 일찍 끝나서요라고 답했지만 다른 동료는 분명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라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더욱 노골적인 대화도 있었습니다. 부장님, 어제 강남역에서 누구랑 같이 있더라고요 라는 목격담부터 시작해서 회사 동료치고는 너무 가까이 걸으시던데요 라는 지적까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모텔 관련 대화였습니다. 부장님, 어제 모텔 앞에서 누구랑 있었어요? 라는 직설적인 질문에 선영은 비밀이에요 라며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영의 불륜을, 그녀의 변화를, 그리고 그 남자와의 관계를.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농담거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와, 부장님도 로맨스가 있으시네요. 라는 댓글과 하트 이모티콘들. 제 42년 결혼 생활이 그들에게는 재미있는 가십거리였던 것입니다. 선영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당황하는 대신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밀이에요 뒤에 붙은 윙크 이모티콘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대화 기록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 한 달 전, 2달 전부터 이런 대화들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영의 불륜은 회사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영의 화장이 진해진 것, 옷차림이 젊어진 것, 퇴근 후 행선지까지 모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져 있고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선영이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체면까지 땅에 떨어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톡방 대화를 통해 그 남자의 정체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 다른 부서의 부장급으로 보였고 기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부장님들끼리 잘 어울리시네요라는 댓글이 그것을 암시했습니다. 즉, 선영과 그 남자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것이 회사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한 증거도 있고 상황도 파악했으니 이제 행동에 나설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단톡방에서 본 내용들로 인해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사설 탐정 사무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륜조사 전문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탐정은 김준호라는 이름의 60대 남성으로 경찰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김 탐정은 저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진실을 알고 싶으십니까? 때로는 모르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 탐정은 제가 가져온 CCTV 영상과 핸드폰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결정적인 현장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증거는 칼보다 무섭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김 탐정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영의 일과를 파악하고 그 남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고 둘의 만남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 남자의 신상 정보부터 파악했습니다. 선영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박성진이라는 이름의 48세 남성이었습니다. 마케팅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아내와 고등학생 딸 하나가 있는 기혼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혼자끼리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양쪽 가정 모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김 탐정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만 피해자가 아니라 박성진의 가족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더 컸습니다. 42년간 쌓아온 신뢰를 이렇게 쉽게 배신할 수 있다니. 그리고 그것을 회사에서 농담거리로 만들다니. 김 탐정은 며칠간 둘을 미행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만나는 카페, 퇴근 후 가는 술집, 그리고 주말에 만나는 장소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패턴이 일정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점심시간, 그리고 금요일 퇴근 후에 만납니다. 주말에는 토요일 오후에 주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보고서를 받아보니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선영의 거짓말들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회식이라고 했던 금요일 저녁은 박성진과의 데이트였고 토요일 오후 친구 만난다고 했던 것도 박성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현장을 포착해야 합니다.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나 더 친밀한 모습을 촬영해야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 탐정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그런 장면을 봐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사무소로 오시죠. 탐정사무소에서 김 탐정이 보여준 영상들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퇴근 후 둘이 술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 술집 안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웃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모텔 앞에서의 장면이었습니다. 선영과 박성진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2시간 후에 나오는 모습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세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둘이 키스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65세와 48세가 된 나이에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니. 이 정도면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불륜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 탐정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4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게 된다는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박성진의 신상 정보와 그의 가족 상황도 모두 파악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쪽 부인에게도 알릴 수 있습니다. 잠시 고민했지만 저는 일단 선영부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가정까지 파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이 증거들로 제 아내와 대화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김 탐정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USB와 인쇄본으로 제공했습니다.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증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직접 선영에게 보여주고 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그날 밤 선영은 평소와 다름없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마 박성진과 만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술 냄새가 나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도 회식이었어요? 네, 부서 회식이 있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오늘은 박성진과 둘이서만 만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USB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아직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번 보여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선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42년을 함께 살아온 제 아내가 맞나?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가고 키스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때가 온 것입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영에게 직접 대면하기 전에 먼저 다른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 중 일부를 선영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회사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회사 인사팀에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임직원 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신고라는 제목으로 선영과 박성진의 불륜 증거 일부를 첨부했습니다. 카페에서 키스하는 사진,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영상, 그리고 단톡방에서 농담거리가 된 대화 내용들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동시에 회사 익명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부장급 기혼자들의 사내 불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그 결과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선영의 행동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침울한 표정이었고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 무렵 선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혹시 집에 계세요? 왜? 지금 집으로 갈게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30분 후 선영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큰일이 났어요. 선영은 그제야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익명신고가 들어왔다는 것, 인사팀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 사내 게시판에 관련 내용이 올라와서 직원들이 모두 보고 있다는 것.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뭔 내용인데? 선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박성진과의 관계, 몇 개월간 계속된 만남, 그리고 그것이 회사에 알려진 상황까지.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선영이 이제야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인사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 거래요. 박 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아마 둘 다 회사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회사 내 분류는 중대한 징계 사유였습니다. 특히 부장급 임직원들의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권고사직 처리되었고 박성진은 지방지사로 좌천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선영의 체면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회사에서의 신뢰와 위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회사 동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농담거리로 여겼던 사람들조차 실제로 문제가 터지자 등을 돌렸습니다. 부장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 몰랐어요. 너무 실망이에요. 선영이 들려주는 회사 분위기는 참담했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존경했던 후배들마저 실망한 표정으로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박성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방으로 좌천되면서 사실상 승진 가능성은 차단되었고 그의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만족감과 동시에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넌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일이 정리된 후 저는 본격적인 대화를 위해 선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꺼내놓을 때였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거실 테이블 위에 USB와 사진들, 그리고 탐정이 작성한 조사 보고서를 놓았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지난 몇 개월간 해온 일들의 기록이야. 선영은 사진들을 하나씩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카페에서 키스하는 사진, 공원에서 포옹하는 사진들이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CCTV에서 너희 둘이 집 현관으로 들어오는 걸 본 순간부터.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42년이야. 42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할 수 있어?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그냥 직장 동료였는데 어쩌다 보니 모텔 예약하고 일정까지 짜가면서 어쩌다 보니 저는 달력 앱 스크린샷까지 보여줬습니다. 체계적으로 계획된 만남들의 기록을. 선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박 부장님과도 완전히 끝났어요. 끝났다고? 회사에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끝난 거지. 저는 이미 준비해둔 이혼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예고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선영은 서류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이혼하려고 하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 웃기지 마. 한 번이면 충분히 더럽지.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은 내린 상태였습니다. 딸한테도 말할 거예요? 당연히 알려야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선영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딸까지 실망시키게 될 것을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42년간의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치러야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냉혹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선영을 배려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저는 법정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 탐정이 수집한 증거들은 법정에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명확하므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명백하니까요. 법원에 제출한 증거 목록은 방대했습니다. CCTV 영상, 스마트폰 메시지, 사진들, 탐정의 조사 보고서, 회사 단톡방 대화 내용까지. 선영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선영은 완전히 불리한 위치에 섰습니다. 집,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의 7대 3 분할에서 제가 7을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는 재산 분할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의 설명대로 선영은 30% 정도만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2년간 함께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잃은 것입니다. 위자료도 상당한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선영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재산의 대부분을 잃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욱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동네 상인들, 모든 사람들이 선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 부장님 아내가 바람폈다면서? 부부가 이혼한대. 그래도 그 나이에 바람을 피우다니.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선영은 동네를 다니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함께 모임을 가졌던 부부 친구들도 선영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우리도 난처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만나? 결국 선영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직장도 없고 집도 잃고 친구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잃은 건 사랑이었지만 내가 잃은 건 모든 거야. 선영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선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무함도 느꼈습니다. 42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몇 달이 지나서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탐정으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박성진이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자와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여자? 선영이가 아니라? 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30대 후반의 회사 후배라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성진이 선영마저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이랬습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터진 후 박성진은 선영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지방으로 좌천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선영은 박성진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동네에서 선영을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옷차림도 초라해졌습니다.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영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측은함이 더 컸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선영이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취업도 쉽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박성진마저 그녀를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문제가 생기자 바로 등을 돌린 것입니다. 이런 게 사랑인가 봐요라고 했던 선영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때 회사에서 잘 나가던 부장님은 이제 골목을 초라하게 걸어다니는 혼자 된 노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것이 주는 만족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고 감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일도 없어졌습니다.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2년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과거와 결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영이 사용했던 화장대, 옷들, 그리고 함께 찍었던 사진들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전의 선영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기 전에 선영, 42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였던 선영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이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딸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증거들을 보여주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정말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디시느라고. 딸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딸의 격려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처분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했습니다. 딸 가족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남은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추억들, 특히 선영과의 추억들과 완전히 결별하고 싶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던 중 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만약 계속 모른 척하고 살았다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 이제는 정말 자유롭다. 제가 캐나다에서 아빠를 도와드릴게요. 앞으로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딸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록 42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딸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캐나다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선영을 마주쳤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에는 라면과 간단한 반찬거리만 들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선영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네, 그럭저럭요.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민이 들었습니다. 건강 챙겨. 그것이 선영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캐나다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42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과 배신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딸이 공항에서 마중 나왔을 때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힘든 여행이었죠?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68세 남자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대신 평화로운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42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배신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때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 잘못된 관계를 정리할 결단력,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희망까지. 68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자유로운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캐나다의 맑은 하늘 아래서 저는 딸과 손자들과 함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거짓말 없는 진실한 관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선영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가끔 궁금하긴 하지만 더 이상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닙니다. 42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긴 것은 분노와 원망이 아니라 교훈이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도 너무 의심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자신을 배신하고 무시하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저는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거짓말에도 속지 않고 누구를 의심할 필요도 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68세에 얻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늦었지만 값진 자유입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68세에 시작한 제 새로운 인생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자유는 언제든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관계의 소중함을,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함을 모두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정수가 전해드린 이야기였습니다.